형님, 500도 없어요? 아우, 내가 다 창피하네요. 쪽팔려라 진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를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통장이 압류되고 남편은 허리 부상으로 누워있고 아이들은 취업도 안 되고 그 절박한 순간에 마지막 희망으로 걸었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비웃는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 동서는 그동안 우리 아이들 옷을 보며 어디서 얻어 입힌 거 아니냐고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청했던 그날, 나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곳입니다. 2년 뒤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혹시 5천만 원만 제발.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누구를 비웃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선과 악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잣집 큰딸에서 반지하 월세로 추락했던 어린 시절부터 동서에게 무릎 꿇린 순간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서울 성북동 한옥에서 자랐습니다. 대문을 열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여름이면 배롱나무 꽃이 만발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자재 무역으로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클래식 레코드와 미술 도록이 가득했고 주말이면 청담동 화랑에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는 피아노를 치셨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쇼팽을 듣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손님들이 오면 서재에서 위스키를 따르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집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우리 집에 모여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삼촌들은 형님 덕분에 사업이 잘 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고 고모들은 어머니의 옷차림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부잣집 딸로 통했습니다. 생일 파티를 하면 케이터링 업체가 와서 음식을 준비했고 생일 선물로 받은 자전거는 핑크색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가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집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법원 직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에게 거액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들고 잠적했다는 것입니다. 연대 보증까지 섰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위스키 잔을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며칠 뒤 차 앞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어머니는 충격에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사날, 이삿짐 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택시 2대에 짐을 나눠 싣고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로 향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집에 짐을 풀면서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가난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백화점 식당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우아하던 손이 세제로 거칠어졌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시면 손에 반창고를 붙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인들에게 연락했지만 예전에 그렇게 존경한다던 사람들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삼촌들은 아버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고모들은 요즘 바빠서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지 마라. 인생은 뒤통수가 더 아프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말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혼자 길을 걸었습니다. 예전 친구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너 이사 갔다며? 어디로 갔는데? 묻는 친구들에게 봉천동이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제가 배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은 냉정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전자부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숙식 제공이라는 조건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기숙사는 좁았지만 집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기숙사는 6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공장 일은 힘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일했습니다. 작은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는데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되면 조금이나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묵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늘 제 옆자리에 앉아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처음엔 왜 자꾸 이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냥요.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라고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을 때 그는 조용히 다가와 파스를 건넸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제가 대신 할게요. 그는 제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반장이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따뜻했습니다. 연애는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퇴근 후 공장 근처 작은 공원에서 산책하고 휴일이면 인천 월미도에 가서 바다를 보며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저는 그의 소박함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자 그는 괜찮아요. 지금이 중요하죠라고 했습니다. 2년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예식장도 없이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남이섬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지금도 앨범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 그는 제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미술 전시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서울시립미술관 무료 전시회 정보를 챙겨 함께 모셨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좋은 전시 있대요. 같이 가실래요? 어머니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전시회에 가지 못하셨으니까요.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병원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셔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는데 남편은 휴가를 내서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는 사위를 보며 내 딸이 복이 많아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아, 너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생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녁 오늘 고생했어라며 제 어깨를 주물러줬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쌓아갔습니다. 시댁은 평범했다. 인천 부평의 작은 다세대 주택에 살며 시아버지는 공장에 다니시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집을 지키셨다. 그 속에서 나는 생면부지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낯섦과 조심스러움을 안고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처음 시댁 식구들과 보내는 명절, 나는 잡채, 갈비찜, 전까지 새벽을 반으로 쪼개 정성껏 준비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남편의 동생, 3살 아래인 시동생은 젓가락을 들고 음식들 사이를 눈동자만으로 훑더니 고개를 꺼렸다. 형수님 손맛이 좀 이상하네요. 어머니가 아니다, 맛있다고 하셨지만 그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남았다. 남편은 동생을 감싸 원래 예민한 성격이야라며 무마했다. 나는 씩씩한 척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먹먹함에 저녁 내내 말을 잃었다. 시동생은 어릴 적부터 늘 응석바디였다. 그의 집에서는 형보다는 동생이, 형수보다는 본인이 우선이었다. 그런 그는 결혼 초 내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새 집에서 한 달 새 3번은 내 요리를 트집 잡았다. 설거지도 내 몫이었다. 나는 나만 참으면 가족이 편하다며 묵묵히 일을 했다. 2해가 흐르고 시동생이 결혼했다. 그 아내, 동서는 강남 약국집 딸. 첫 만남부터 달랐다. 루이비통 가방, 네일샵에 다녀온 손, 반짝이는 귀걸이. 나는 시장에서 3만 원짜리 가방을 들며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했다. 저희 집은 강남이에요. 3층 단독주택이고요. 동서는 명절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흐뭇해했고 나는 쓴웃음으로 맞받았다. 그날 이후 동서는 매사에 비교를 시작했다. 아이 둘이 생긴 뒤엔 더욱 심했다. 우리 애는 벌써 걸었어요. 형수님 애는요? 우리는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형수님은 아직 아닌가 봐요. 심지어 아이들 옷까지 봤다. 형님, 애들 옷 좀 봐요. 어디서 얻어 입힌 건 아니죠? 나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시어머니 앞에선 도저히 눈물을 보일 수 없었다. 남편의 동생은 사업에 성공하자 더 오만해졌으니 수입차를 끌고 시댁에 왔다. 아버지, 제 차 한번 태워드릴게요. 형님은 아직 새 차 못 사셨죠? 시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오자마자 한숨만 내쉬었고 나는 그의 어깨를 안아 다독였다. 가족 모임이면 동서와 시동생의 자랑이 쏟아졌다. 직원 10명 뽑았어요. 사업이 아주 잘 돼요. 내년엔 강남 오피스텔도 하나 더 살 거예요. 동서는 끼어들어 우리 애들 사교육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나는 아이들 20만 원짜리 학원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집에 돌아와 어두운 방에서 오래도록 앉았다. 명절 선물도 달랐다. 동서는 백화점 상품권, 수입 양주 세트. 우리는 겨우 과일 한 박스. 형수님은 참 소박하시네요. 비웃음 섞인 그 말이 내 귓가에 꽂혔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공개 수업 행사가 있었다. 아이는 정성스럽게 색칠한 컵받침을 준비해 엄마에게 주었다. 엄마, 나 이거 직접 만들었어. 옆에선 동서의 아이가 금빛 포장을 한 선물을 내밀며 자랑했다. 우리 엄마는 강남에서 샀대요. 수업이 끝난 후 부모들끼리 모여 맥주집에 들렀다. 동서는 또 한 번 요즘 학원 많죠? 형님은 어디 보내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동네 수학학원 다녀요. 요즘은 10일 과외가 최고예요. 모든 돈이 좀 들어야죠. 아이는 구석에서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묵묵히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아이가 내 무릎에 누워 속삭였다.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더 멋져.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시동생 부부는 한 번 더 잔치를 크게 열었다. 동서 가족의 돌잔치는 강남 특급 호텔, 우리 집은 동네 중국집에서 작은 잔치. 동서가 말했다. 형님, 이런 데서 해도 괜찮으세요? 저희는 음식이 까다로워서요. 나는 이 집의 단무지와 짜장면이 제일 맛있었지만 남편 앞에서는 진짜 부끄럽다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여름철 가족 모임 끝에 시동생이 내 아이에게 물었다. 야, 너 학교 무슨 반이야? 우리 애는 영어반이라서 해외 연수도 갈 거야? 너도 가보고 싶지? 아이가 머뭇거리자 동서는 나를 정면으로 쳐다봤다. 형님이 그래도 열심히 사시는데 애들한테 더 좋은 경험을 주셔야죠. 어머니는 그 옆에서 너희도 좀만 더 힘내면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위로했다. 남편은 그 밤 집에 와서 술을 기울이며 말했다. 내가 정말 너무 무능력한 것 같아. 나는 남편을 꼭 안았다. 괜찮아. 당신이 우리 편이잖아. 병든 친정엄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린 날, 동서가 병실에 들렀다. 여기 분위기 왜 이렇게 칙칙해요? 저희 엄마는 VIP실만 쓰는데.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우리한텐 내가 잘 해줬으니까. 위로했다. 동서는 친정에도 비싼 과일 바구니와 꽃을 들고 왔고 나와 남편은 작은 꽃다발 하나를 준비했다. 병실을 나가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던 엄마는 동서가 돌아간 뒤 조용히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줬지. 시댁 재산분할 문제가 나왔을 때 시동생과 동서는 내게 형님, 저희는 더 많이 받아야죠. 형님도 돈 필요하신 건 알지만 저희는 투자한 게 많아요. 남편은 단호했다. 부모님 뜻대로 하자. 동서가 불만을 표시했다. 형님, 너무 고지식하신 것 아니에요? 갈등이 폭발한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집 앞 하늘을 오래 쳐다봤다. 우리 정말 사람이 되기는 힘들구나. 나는 남편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묵묵히 견뎌온 시간, 하루하루 쌓인 눈물과 분노, 그리고 참고 웃은 순간들이 언젠가 되돌아올 것임을 몰랐다. 동서는 결코 나와 남편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만과 비교, 그리고 자랑은 점점 깊어졌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무시하던 그들의 웃음이 언젠가는 내 인생 가장 통쾌한 순간으로 돌아오리란 걸.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불 켜진 식당 창가에 앉아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가게마다 손님이 북적이는 저녁 시간이었지만 우리 고깃집 앞에는 발길이 끊겼다. 행복식당이라는 이름만큼 내가 처음엔 얼마나 용기를 품었는지 모른다. 새벽을 여는 시장룰, 추운 겨울 손끝에 피가 돌지 않을 만큼 얼어붙던 날, 그래도 희망만은 매일 새로웠다. 남편과 나는 7년을 이 가게에 쏟아부었다. 고기 손질, 재료 배달, 야채 다듬기, 새벽 3시 마트, 밤엔 뒷마당 쓰레기 분리. 처음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센터 직원, 인근 식당 아주머니, 공장 사장님, 고등학생들까지 자주 찾아와 여기 김치찌개는 진짜 맛있다며 웃어주던 시절. 그러나 현실은 모질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몇 달 마치 어떤 예감이라도 있었던 듯 잡히던 매출이 점점 줄었다. 정부 지원금도 한계였고 임대료는 그대로였다. 냉장고 고장, 작업실 누수, 설거지기 고장, 전기요금 독촉, 신용카드 지급 불이행, 마지막엔 은행 대출까지 막혔다. 식당 손님이 싹 끊긴 밤, 남편은 주방 뒷문에 기대 이대로 끝인가 중얼거렸다. 나는 고기 육수를 끓이며 우리만 힘든 거 아니야 위로했지만 현실은 벽이었다. 결국 폐업을 결정한 날 나는 한참을 자리에 앉아 울었다. 7년 하루도 쉬지 않았는데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나만 잘했으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우리 정말 열심히 버텼어.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12시간 밖에 있을게. 물류센터에서 오토바이를 받아 비 오는 밤 시장 골목을 뚫으러 나갔다. 나는 마트 계산대와 아파트 청소를 병행했다. 몸은 꺼질 듯 아팠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비극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새벽까지 비가 내리던 날 집으로 오던 남편의 전화가 울렸다. 여보, 나 병원에 있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남편은 배달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허리가 크게 다쳤다. 엑스레이엔 디스크 파열. 의사는 수술까지 해야 한다. 치료비 700만 원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꼼짝도 못했고 밤이면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으며 혼자 울었다. 딸은 세무사 시험 준비생, 아들은 취업 준비생. 집안 사정 물어본 적 없던 아이가 기어코 찾아와 엄마, 내가 조금씩 아르바이트 할게요라 했지만 내 심장은 이 아이에게도 짐을 얻는구나라는 죄책감으로 소금물에 젖었다. 몇 달 뒤 밀린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쌓였다. 전기 끊길까 두려웠고 통장 잔고는 8만 7천 원. 다음 날 ATM에 가보니 통장 압류가 떠 있었다. 체납된 건강보험료 54만 원, 압류 조치. 한순간 모든 게 진짜 끝났다. 손이 떨릴 만큼 긴장된 순간 나는 수십 번 망설이다가 결국 동서에게 전화했다. 동서야, 미안하지만 혹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정말 꼭 갚을게. 전화기 저편에서 들리는 킬킬거리는 웃음, TV 소리, 아이 장난, 동서의 목소리. 형님, 500도 없어요? 아우, 내가 다 창피하네요. 쪽팔려라, 진짜. 저희도 여유 없어요. 순간 모든 자존심과 자부심이 박살났다. 나는 전화기를 내던지고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남편이 힘겹게 왔다. 미안해. 내가 돈이 없어서 당신, 내가 너무 힘들게 하지. 우리는 말없이 오래 껴안았다.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방안이 으슬으슬 떨렸지만 서로의 온기가 있었다. 며칠 후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우리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는 금세 숨소리만 남기고 한참 동안 답하지 못했다. 아가, 나도 이제 용돈 받는다. 더는 못 해주겠구나. 나는 두 손을 모아 붙잡으며 울음을 삼켰다. 오후엔 딸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왔다. 엄마, 학원에서 장학금 준대요? 등록금 덜어내요. 딸은 웃었지만 눈에 피곤이 가득했다. 아들은 면접에서 또 떨어졌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해. 나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옛날 단골 손님 박 아저씨가 가게 앞을 지나가다 마주쳤다. 어이, 문 닫았더만. 요즘은 힘들지?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네, 요즘은 다들 어려워요. 그는 잠깐 서 있다가 그래도 잘 버티라고 자네는 잘하는 사람이야라며 어깨를 쳐줬다. 하지만 그 위로도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대출을 권유받기도 했고 보험 설계사가 찾아와 새 보장성 상품이 필요하다며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점점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었다. 며칠 밤 남편은 꿈속에서 걸었다고 했다. 내가 다시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싶었어. 나는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남편을 위해 약을 챙겼다. 그런 와중에도 딸은 엄마, 나 시험 붙으면 꼭 좋은 집으로 데려갈게요. 아들은 내가 꼭 대기업 간다. 우리 가족 살릴게. 아이들의 꿈은 오히려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밤중에 창문을 열면
바깥 바람이 스산했다. 나는 내일의 희망을 꿈꾸려 애썼고 한 줄기 빛이라도 찾아 마음을 붙잡았다. 남편은 누운 채 눈을 뜨며 말했다. 여보, 우리 꼭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다시 걷게만 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했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일지라도 바닥에서만 볼 수 있는 희망도 분명 있어.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거야. 밤은 깊어갔고 모든 것은 조용했다. 통장은 막혔고 식탁엔 음식을 올릴 돈이 없었다. 하지만 이 가족만은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서로를 지키며 버텼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작은 한 걸음씩 기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누구에도 그 무엇에도 다시 웃을 수 있는 날까지.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똑같은 하루가 이어졌다. 가슴속은 늘 바닥이었지만 가족을 보며 버텨야 했다. 긴 겨울밤 나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세상이 우릴 한 번쯤 들어 올려주기를, 더 이상 내리막이 없기를. 아이들은 늘 엄마 괜찮아요. 내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정말 현실로 올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이 오면 다시 살아야 했다. 딸은 새벽같이 독서실에, 아들은 취업준비생이라는 타이틀로 도서관으로 나갔다. 나는 교회 새벽 예배 끝나면 엄마들 모임을 따라 가끔 나가봤다. 가끔씩 들리는 이웃의 걱정, 얼른 좋은 소식 들리면 진짜 잔치해야죠라는 말마저도 그저 옅은 위로였다. 그러던 어느 봄날 집에 작은 기적이 찾아왔다. 출근하던 내 휴대폰에 아들 전화가 걸렸다. 엄마, 혹시 오늘 집에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왜 면접 본 회사 연락 왔니? 엄마, 나 붙었어. 대기업 최종 합격이래. 진짜야.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남편 역시 베개를 적셨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 앞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 제가 책임질게요. 늘 의젓하게 어른들 앞에서 손만 비비던 아들이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남편도 나도 딸도 함께 끌어안고 울었다. 온 방이 벚꽃빛처럼 눈물에 젖었지만 그 눈물은 지난 몇 년간의 고난을 씻어내는 따뜻한 봄비였다. 아들의 기적은 끝이 아니었다. 딸 역시 세무사 시험에 마지막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동안 3번의 불합격, 고된 알바와 공부 병행, 친구들은 이미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았다. 딸은 눈을 뜨자마자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잠도 자지 않았다. 나는 딸에게 조용히 국수를 끓여주고 밤마다 엄마 믿지? 라고 말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적인 합격 발표 날 집에서 하늘을 보면서 나는 괜히 눈물이 쏟아졌다.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온 딸. 엄마, 나 붙었어. 나 정말 붙었어. 딸이 나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나는 주저앉아 그대로 딸과 함께 바닥을 두드리며 울었다. 며칠 뒤 딸은 동네 작은 회계법인에 취업했다. 첫 월급날 딸이 부모님 앞에 봉투를 내밀었다. 엄마, 아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우리 이제 조금씩 갚아갈게요. 엄마 힘들게 하지 않게 나도 열심히 살게요. 그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아이가 내민 그 작은 정성에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가족 모두의 표정이 지난 몇 년 사이 처음으로 환했다. 아들은 새 양복을 사고 회사로 출근했고 딸은 알콩달콩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 나는 딸에게 이젠 걱정 마. 엄마 잘 지낼 수 있어. 아들은 엄마 힘들면 바로 연락해. 내가 퇴근해서 꼭 들를게. 그리고 아이들이 반년 넘게 비밀로 준비한 인생 선물이 밝혀졌다. 어느 날 엄마 부평역 쪽에 볼 일 있으니까 따라와요 하고 간 한 건물.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 미소 식당이라고 들어봤어?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간판이 새로 단장된 15평짜리 식당 문을 여니 화사한 벽지와 내 취향 저격 그릇이 줄지어 있다. 딸, 이게 뭐야? 엄마, 우리 결심했어. 대출 받아서 엄마 식당을 오픈했어. 엄마,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엄마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 함께 준비한 맛집. 옛날처럼 새벽 시장에 가지 않도록 새벽 배송 야채고기까지 다 챙겨놓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남편, 아들, 딸이 모두 내 곁에서 이제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요. 평생 고생했잖아요 라고 말했다. 바로 그날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다. 내심에서 환희가 폭발했다. 새로운 식당은 지역 커뮤니티와 SNS, 딸의 홍보로 빠르게 입소문이 났다. 아들은 회사 동료들에게 우리 엄마 식당 어떠냐고 자랑하며 10명을 데리고 왔다. 딸은 요즘 인기라는 모둠쌈 메뉴를 개발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가끔 옛 손님도 찾아와. 아줌마 예전 고깃집보다 음식이 더 맛있어졌네요. 칭찬을 듣고 싶었던 그 시절, 이제야 된 듯했다. 매일 새벽 5시 나는 숨길 수 없는 설렘으로 국을 끓이고 점심 장사 전엔 남편과 짠 국물 맛을 나눠보았다. 남편도 허리가 어느 정도 회복돼 마감 뒤 설거지를 같이 했다. 집에 돌아오면 쓰러지듯 잠이 들었지만 그건 행복한 피곤이었다. 월말 정산을 해보니 임대료, 재료값 빼고 조금씩 돈이 남았다. 이제 우리에게도 여유라는 게 생겼구나. 나는 매일 밤 남편 곁에서 작은 캔맥주를 나누고 이제야 우리 가족도 겨우 사람답게 산다고 중얼거렸다. 요란하게 울던 빛 독촉 전화가 잠잠해진 오후 나는 오래간만에 커다란 장미꽃 한 송이를 사서 식탁에 꽂았다. 엄마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뻐요. 가족 모두가 함께 웃는 집, 저녁엔 식당 불을 끄고 가족만의 시간을 보냈다. 문득 창밖을 보면 언젠가 우리도 그저 낮고 어두운 곳에만 있을 거라 믿었지만 이제 언젠가는 더 높고 따뜻한 햇살 아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정말 진짜 기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나니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설거지가 끝난 남편은 허리를 펴며 오늘 장사도 나쁘지 않았네라고 웃었다. 딸아이는 엄마 내 동료 2명도 단골 시켜줬어라며 밝게 웃었다. 하루하루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닫는 문이 있고 켜는 불이 있고 아늑한 집이 생겼다는 작은 기적이 우리를 감쌌다. 하지만 그 평화의 온기 속으로 또 한 번의 전화가 파고들었다. 낯선 번호. 오랜만에 듣는 어딘지 죄책감과 두려움이 밴 동서의 목소리였다. 형님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래, 무슨 일이야? 동서는 한동안 울음을 삼키는 듯 침묵했다. 형님 사실 너무 어렵게 연락드려요. 우리 집 시동생 사업이 망했고 집도 경매 넘어갔어요. 애들도 취직 못하고 남편은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정말 당장이라도 나가야 할 판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내 귀에는 과거 동서가 했던 모든 말. 형님, 500도 없어요? 좀 창피하네요. 이 겹겹이 울렸다. 형님 혹시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워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때 제가 형수님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던 것도 알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핸드폰을 쥔 내 손이 떨렸다. 남편에게 바꿔주려며 나는 오랜 시간 참았던 눌러온 뭔가가 터지려는 걸 느꼈다. 남편은 동서가 힘들게 말하는 동안 오히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 우리도 대출 갚는 중이라 도울 처지가 못 돼. 가족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너희가 가족과 힘을 합쳐 다시 시작해야 해. 우리도 밑바닥에 있었지만 이렇게 왔으니 부디 용기 잃지 마라. 동서는 엉엉 울면서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플래시백처럼 뇌리를 스친 건 수차례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딱 한 번 나를 비웃던 동서의 얼굴이었다. 형수님은 참 소박하시네요. 우리 애는 벌써 혼자 영어로 말해요. 형수님 애는요? 그날의 질투와 오만, 비교, 그리고 본인만의 화려한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걸려왔다. 네 동서가 결국은 남편하고도 헤어지기로 했단다. 애들도 데리고 고향 내려간다고 한다. 내 아버지도 나보고 가서 좀 돌보라고 하네. 내가 내 자식을 거둘 수밖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숙연하게 떨려왔다. 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부평역 골목골목을 붉게 물들였고 거리엔 초겨울 첫바람이 불었다. 며칠 후 평소처럼 손님을 맞이했다. 늘 찾아오던 단골 할머니는 따님이 음식 솜씨 아주 좋구먼 하고 미소 지었다. 퇴근한 아들이 오늘도 회사 친구들 데려왔어. 소리치며 들어왔다. 딸아이는 바쁜 중에도 SNS에 식당 사진을 올렸다. 오래 버텨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짧은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뭉클하게 했다. 점점 식당엔 활기가 돌아왔다. 나는 파줄기 하나, 깻잎 한 장에도 정성을 담고 손님이 화장실 청소까지 좋다고 말해주면 어쩌다 눈물이 핑 돌았다. 밤마다 가게를 마감하며 작은 촛불 하나를 켰다. 누군가의 조롱이 언젠가는 나에게 위안이 되고 누군가의 무관심이 언젠가는 나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나를 상처 준 그들이 결국 다시 인간답게 살아가길, 우리 가족 역시 지금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지내기를 바랐다. 남편과 소파 끝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가난도, 남의 눈빛도, 고된 노동도 모두 지나왔다. 그저 서로 손을 잡고 고된 하루 끝에도 미소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딸이 말했다. 엄마, 오늘 엄마 참 행복해 보여요.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행복이란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을 때 온다던데 엄마는 이제 알 것 같구나. 창밖으로 가로등 아래 서리가 내리고 새벽 첫 기차가 달렸다. 나는 속삭였다. 착하게 산다는 건 결국 내게 돌아오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삶의 무게만큼 용서와 이해도 커지는 법이란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 가장 밑바닥에서 피어난 용기와 작은 화해, 그것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었다. 나는 오늘도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는다. 작은 미소, 따뜻한 인사, 가족 곁의 평온. 지나온 모든 굴곡과 시련 위에 그래도 살아볼 만하다고 내 마음은 조용히 되낸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의 어려움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듣고 함께 해주신 인생 강의실 구독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셨다면 인생 강의실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이 저와 가족뿐 아니라 이 영상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응원과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생 강의실이었습니다.